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회계에 관련돼서는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사실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컨설팅 할 때 꼭 필요한 알아야 될 정도의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협동조합들을 컨설팅하고 또 이제 도움을 드리려면 이제 많은 학습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이제 복식부기로 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이제 계실 거고요. 이제 복식부기는 이제 회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이제 양쪽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차변과 대변 양쪽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부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부기하는 방식을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부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우리 현금으로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자산을 이제 구입할 때 보면 현금도 자산이고 자동차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자산은 줄어들고 자동차라는 자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산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회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이쪽 오른편에 있는 대변에 기록을 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왼편에 차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증가되는 하나의 결과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원인 행위들이 쭉 있는 거죠. 다른 자산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상품을 구입을 하는데 상품 재고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현금을 지출하거나 현금을 지출하면 자산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아니면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이제 부채가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원인과 결과를 기록을 이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차변에는 요 네 가지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부채가 감소하거나 또는 자본이 감소하거나 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요.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제 요 분계 파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 사건도 이 차변의 한계 그리고 대변의 한계를 연결해서 기록을 하신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현금으로 뭐 임대보증금을 낸다. 이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임대보증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죠. 외상으로 뭐 재고를 구입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또는 외상으로 뭐 차량을 구입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조합원이 가입해서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면 이제 이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출자금이라는 자본도 증가하고 자산도 이제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빚을 갚는 거죠. 부채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는 부채를 다른 부채로 이렇게 이제 막는 거고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는 이제 없습니다. 또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또 자본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 뭐 배당을 한다거나 배당을 하면 이제 잉여금이 줄어들고 자산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또는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출자금을 환급을 해주게 되면 출자금이라는 자본도 감소하고
황급한 이제 그 현금도 줄어들 테니까 자산도 같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회계를 기록할 때는 이쪽 차변에서 하나, 대변에서 하나를 연결해서 이제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식부기를 하는 원리가 굉장히 오래된 회계 기록법이고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이용되는 방식이고 뭐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으니까 잘 익혀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회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 이해 관계자 또는 외부 이해 관계자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회계 자료가 이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끔 합니다. 회계 자료는 마치 굉장히 객관적인 것일 거야 라는 이제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회계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지만 이걸 정보로 가공하고 전달을 할 때는 그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제 이 정보를 가공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회계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죠. 이거를 왜 회계 정보를 그렇게 이제 뭔가 이 불법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지만 왜 보는 사람마다 자료가 다르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회계정보가 가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정보가 가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는 이제 계량적 정보겠죠. 그래서 우리 그 기업에 있는 정보는 사실 계량적 정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그 기업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계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더 이제 많을 거고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량적 정보에서도 회계 정보와 회계 정보가 아닌 것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회계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요거는 이제 사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는 뭐 거래처나 또는 투자자나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좀 그 잘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에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나치면 이제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분식회계 분자가 화장할 때 분이니까요. 이 회계 정보를 이쁘게 화장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나치면 뭐 분식회계 또는 이제 회계 사기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는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회계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회계 정보를 기록할 때는 요 재무회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회계는 요거는 우리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내부 이해관계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할 때 어떤 것이 관점이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회계 정보가 작성이 이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보다는 관리회계가 뭐 이익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이제 지출 관점에서 보든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이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이제 관리회계에서는 이익이 좀 더 적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회계를 정보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지출이 되지 않는데 현금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데 지출된 걸로 가정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또는 아직 뭐 직원이 퇴직하지 않았지만 퇴직급여로 이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를 많이 잡아놓으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퇴직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재투자하려면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놓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이제 미리 한정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경영할 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회계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잡아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익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게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투자자한테 그렇게 보여주면 여기 왜 이렇게 이익이 적어? 내 돈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를 이제 작성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이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보로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세무회계는 여기는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수한 외부 이해관계자죠. 여기는 정부가 이해관계자인데 정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세무당국은 이 법인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요. 이 재무회계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는 보수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세무 정책에 따라 가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재무회계에서는 내가 그 직원들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한 걸로 한정하고 잡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잡으면 또 이익이 주니까 내야 될 법인세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당신들 정책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잡았더라도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인정을 못한다. 그 이상 감가상각이 잡힌 거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익을 더 높여서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 의해서 R&D나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 당신들이 투자하는 것은 비용에서 빼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연구개발비나 이제 요 투자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많이 이제 산정을 해줘서 이익을 줄여줘서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세무당국은 그런 이제 이 정부의 정책 또는 이제 어떤 세금 관련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건 주로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 분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제 관리회계든 세무회계든 요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보통 작성하는 게 그 일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재무회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이제 순환되는지를 이제 도표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무 정보를 왜 무슨 목적으로 다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 자산을 이제 구비할 때 뭐 내가 뭐 내 취향에 의해서 또는 보관하고 싶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구비를 하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 조직에서의 자산은 명확히 사업하고 연관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에 이용할 어떤 것들이 이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은 항상 뭐랑 관계가 있냐면 우리 사업 계획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면 강의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의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도 있어야 될 거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칠판도 뭐 전자칠판으로 할 거냐 화이트보드로 할 거냐 등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자산을 이제 구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을 구비를 하려면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산을 누군가가 그 자산을 구비할 어떤 자금을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 자산을 처음 구축할 때 누가 그 자산을 조달하느냐가 오른쪽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을 조달하는 사람이 그 자산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주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면 자본이고요. 남이 내면 부채인 거죠. 이거는 내가 내는 거고 이거는 남이 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자산이 뭐 1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중에 내가 뭐 4천만 원을 내고 빌려온 게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전체 1억 원 중에서 내 진짜 자산은 4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순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산 중에 진짜 내목, 그리고 나머지는 갚아야 될 거인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요. 이 자산은 우리가 자산을 구축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산은 나중에 다 비용이 돼요.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쌍둥이와 같은 거죠. 쌍둥이라 하면 좀 이상한가요? 이 자산은 그 미래에 항상 비용으로 바뀌는 게 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의 과거 모습이 자산이고요. 자산의 미래 모습이 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비용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비용으로 가는 동안 내가 10만 원짜리 책상을 사면 이 책상은 한 5년 정도 쓸 거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 쓴다고 하면 1년에 2만 원씩 비용이 2만 원씩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동안, 5년 동안 그 10만 원의 자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2만 원의 비용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용으로만 지출되고 끝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면 2만 원으로 비용이 되는 동안 그 2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이 여기에 발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자산이 비용이 되는 만큼 동시에 발생하는 요 수익이 이제 이 사업 계획의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남는 게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이게 반대로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져요. 비용이 더 많고 수익이 더 적은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만큼은 이제 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비용과 단기익을 합친 게 수익이 되는 게 좀 이제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 모습일 거고, 뭐 초기 투자 기간을 이제 제외하고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단기 이익은 다시 우리 자본에 들어옵니다. 이 단기 이익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번 거니까. 그래서 이 초기에 냈던 이 자본금하고 이 단기 이익을 합쳐가지고 우리 자기자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단기 이익은 다시 나의 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밖으로 나가는 게 배당이 되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자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재정의 순환 구조는 이렇게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성장하는 기업은 이렇게 계속 이 도는 과정에서 단기이익이 계속 커질 거잖아요. 단기이익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동시에 자산도 계속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서 기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비용이 되고 비용이 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차액인 단기이익이 다시 자기 자본에 들어와서 자산이 커지게 되는 이런 순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재무 구조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또는 성장하는 추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몇 년치의 그 재무 자료를
이제 살펴봐야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현금으로 이제 구축이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고정자산은 일종의 그 현금을 제조하는 제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이 현금을 가지고 뭐 이제 뭐 재료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제 다른 어떤 뭐 제조품이든 상품이든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현금을 나오게 하는 게 이 자산의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는 동안 자산은 비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현금은 우리가 그 현금 중심의 경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금을 투여해서 더 많은 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요 이제 그 재무자료를 확인하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각각의 그 재무제표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런 이 재무자료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재무자표의 숫자로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산에는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꼭 요 이제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될 건데 사실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할 때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동성은 현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현금으로 바뀔 수 없는 가능성이 적으면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은 자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되죠.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인기가 좋은 채권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인기가 안 좋은 채권은 살려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보면 이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바꾸기 편한 자산이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비유동자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이 비유동자산은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금화 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내가 운수업을 하는데 화물 운송업을 하는데 트럭을 사서 사물 운송업을 해요. 그러면 이 트럭이라고 하는 이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고 얘가 수명이 닿을 동안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금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트럭을 돈이 급하다고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이 트럭을 1억에 주고 샀더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1억 원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 시킬 때 굉장히 불리하게 현금화가 되거나 아예 현금화가 안 되거나 이를테면 이제 이 유형 자산이 아닌 이런 비유형 자산 중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를 누가 사가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 자산이지만 현금화가 될 수 없는 자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요 비유동 자산은 우리 사업의 이용에만 관계가 되고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으로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이제 여기 부채에서는 이제 약간 다르게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들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회계 연도에 갚아야 될 것을 이제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는 뭐 여기 있는 다른 이런 유형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을 때는 뭘로 갚아야 되냐면 현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부채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채의 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비유동부채는 이거는 이제 올해 회계 연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게 비유동부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부채는 뭐랑 비교를 하냐면 유동자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올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뭘로 갚아야 되냐면 이 현금으로 유동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여기 유동자산 채권이나 재고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유동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나의 이제 채권을 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유동자산을 빨리 현금으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안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자산은 이 오른쪽에서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자산은 뭘로 조달하냐면 유동부채로 조달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비유동자산은 뭘로 조달하냐면 비유동부채와 자본금으로 조달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기계를 한다거나 또는 뭐 여기 이제 보증금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특허를 낸다거나 또는 이제 R&D에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유동부채로 그거를 이제 조달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내가 1억짜리 기계를 하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한 3개월만 쓸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기계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이 건전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몇 년치의 재무자료를 통해서 확인도 이제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가장 건전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기업은 여기에 보면 요 이익잉여금을 계속 늘려가지고 그 이익잉여금을 비유동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이걸 이제 재투자라고 부르죠. 돈을 벌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뭐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게 가장 건전하게 그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제 보기 편할 텐데요. 이제 손익계산서는 여기 이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제 매출 이익이죠. 여기는 약간 이제 유동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가변적인 이제 이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 높으면 이익도 많이 날 거고, 매출액이 작으면 이익도 작게 이제 낮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일종의 이제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출액 죄송합니다. 네. 요 판매 관리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손익계산서를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에 손익분기점이 어딘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 매출 총이익과 판매 관리비가 같으면 이제 손익분기점인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0이 이제 되게 되니까요. 이게 갖게 되면, 그리고 그 외에 영업 외에 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업과 관계없이 뭐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영업의 수익일 거고요. 반대로 영업과 관계없이 내가
부채를 조달하면 그 조달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 당기순이익을 매년 이제 모아서 축적해 놓은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뭘 이제 봐야 되냐면 요 왼쪽에 있는 이 자산은 우리가 총 자산이 1억 원의 총 자산을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장부상에 그 1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현행 실제 가치가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뭐 현금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자산 중에 이제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크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정자산은 이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평가는 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상의 가치보다 이제 실제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적을 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장부상의 가치는 이만큼인데 실제 자산 가치는 요만큼이다. 이러면 그 오른쪽에 이 자산이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자산이 소유주들이 있으면 요렇게 이만큼 없어지는 실제는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제는 이만큼 되지 않는 요 자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면 이거는 남한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영역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에는 1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자산 가치는 뭐 6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4천만 원만큼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은 오른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잠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밑에서부터 쭉 잠겨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미처분 이제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러 임의 적립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좀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잠겨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게 더 이렇게 이제 손실이 누적돼서 더 이제 잠기게 되면 출자금까지 올라오게 되죠. 출자금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 시점 우리가 자본 잠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자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더 줄어들게 되면 부채까지 올라오게 돼요. 부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회사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내 돈이 손실이 나는 거는 내 책임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제 남한테 빌린 돈까지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은 그런 이제 표현이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면 여기 부채 소유자들은 채권자들이잖아요. 채권자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업이 손실이 누적되기 전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내 채권을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아까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전체 매출 중에 매출 원가가 있는데 이 원가는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선형적이죠.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이제 판매 관리비는 고정적으로 형성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의 진짜 이제 이익이 되는데, 요 손익계산서를 이제 계산을 나중에 이제 그 손익분기점 비교를 할 때 요 선형이랑 요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또는 다른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기업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요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이 유동비율이고 이거는 뭐 항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00% 정도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유동자산은 이 나누면 당좌자산과 재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좌자산은 뭐 현금과 마찬가지인 거죠. 현금이나 예금이나 또는 채권, 그러니까 뭐 또는 뭐 어음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이 될 거고요. 재고는 내가 이후에 이제 판매를 한 상품이나 제품들이 이제 또는 이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재고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는 2배 정도 많은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는 요 당좌자산이랑 유동부채를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좌 비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따지는 이유는 재고는 당장 현금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재고는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니까 이 유동자산 중에 재고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부채를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100% 내외에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몇 년치의 유동 비율들을 살피면서 이 회사가 자금을 얼마나 건전하게 조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많은 이제 회사인데 유동 비율이 낮다, 유동 비율이 50%다 이러면 그 회사는 굉장히 좀 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많이 날 때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손실이 누적되거나 하면 이 채권자들이 이 유동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간에 현금 압박이 생기게 되죠. 그럼 현금 압박이 생기게 되면 이 고정자산을 팔게 돼 있어요. 고정자산을 팔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좋은 가격에 고정자산을 팔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기업의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손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기업을 상담을 하는데 이 기업이 사업은 괜찮게 가는데 유동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 이것들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조합원이나 주주들이 자본금을 더 출자하게 하든지 아니면 요 유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꾸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좀 장기 부채를 조달을 해서 이제 현금 압박을 좀 줄여주는 조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영업성이 좋은 회사라면 그것만 해줘도 그 기업의 이제 활동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총자산 이익률을 보는데 이 총자산 이익률은 전체 요 자산과 이 당기순이익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이제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는데 A는 총 자산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회사는 5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면 A, B 둘 다 당기순이익을 100만 원 내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이 자산의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총자산 이익률은 그 회사가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총자산 이익률을 높이려면 이 분자를 높이거나 분모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분자를 높인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기업의 경영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분모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자산을 처분하면 총자산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총자산 이익률을 개선을 시키면 당기순이익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산이 줄어들면 비용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매출일지라도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 전체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협동조합에서는 이게 적당한 지표인지는 이제 논의는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자기 자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전체 자기 자본이 이제 2니까요. 똑같은 이 당기순이익을 내더라도 자기 자본이 적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자기 자본을 총자산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요 자기 자본을 줄이면 이만큼 줄이면 자기 자본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요만큼 낮추려면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부채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를 많이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자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레버리지라는 게 항상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효과성은 높아지는데 위험도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남의 돈을 이제 갖다 쓰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남의 돈보다. 이러면 기업은 더 안정적인 기업이 되지만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업의 재무적인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지를 판단하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경영 이슈 중에 현금주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 이익이 얼마가 났고 뭐 이런 것보다 얼마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금 중심으로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지표인데요. 이 현금주의 경영을 할 때 핵심은 사실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지는 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재고를 사갖고 올 때는 외상으로 사오고 내가 팔 때는 현금으로 팔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줄이고 외상 매입금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현금 보유고가 이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이제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고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체 유동 자산 중에 아까 당자와 재고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재고를 안 두면 재고가 없는 만큼 현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재고가 없도록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게 현금주의 경영의 또 하나 이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재고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서비스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 재고는 그 기업 운영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는 이 자전거가 많이 팔리는 때가 있어요.
뭐 봄이나 가을 이럴 때 많이 팔릴 거고요. 겨울에는 안 팔리겠죠. 그쵸?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 자전거를 많이 만들려면 뭐 재료도 갑자기 많이 사야 되고 인건비도 갑자기 많이 들어야 되고 야근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이러면 그 단기간에 제조 단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보다는 안 팔리는 겨울에도 똑같이 제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고 대신 안 팔리니까 뭐가 남겠죠? 재고가 남겠죠. 그래서 그 판매가 안 되는 시절에는 그 이제 우리 제조는 일정 수량으로 제조를 하고 그러면 판매가 안 되는 데는 재고가 올라가고 또 이제 판매가 많이 될 때는 재고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재고를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제 효과성을 높이는 게 이 재고인데 현금주의 경영을 지나치게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유통업도 마찬가지예요. 유통업에서도 재고를 안 두려면 발주를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저 매장은 항상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손님 입장에는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업 운영의 효과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 기업 운영의 효과성과 재고 요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현금주의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좋은데 이 오래된 책이에요. 총각내 야채가게라고 하는 이 그냥 그 이제 스토리 중심의 이제 경영학 서적인데 요거 읽어보시면 이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데 이 여기에 원칙 중에 하나는 이 생선을 오늘 사온 생선을 오늘 다 파는 거예요. 재고를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냉장고를 안 둬요. 냉장고를 안 두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안 팔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선은 반드시 오늘 온 생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총각내 야채 가게는 생선뿐만 아니라 이 야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일 이제 판매한다는 재고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 재고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손님이 불편해지잖아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지역에 있는 손님들의 일상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를테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소풍을 가요. 또는 체육대회를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밥을 싸겠죠. 그럼 김밥제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펼쳐놓는 겁니다. 날씨도 봐요. 주말 날씨인데 화창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러 가겠죠. 놀러 가려면 뭔가를 이제 고기든 뭔가를 사갖고 갈 거예요. 그럼 거기 와서 재고를 이렇게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비가 와요. 놀러 안 가겠죠. 근데 파전을 부쳐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고들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축을 이제 하느냐가 또 이 재고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현금주의 경영이 좋으니까 재고를 보수적으로 두고 또는 이제 이 외상 매입을 늘리고 외상 매출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현금주의 경영이 좋지만 그 상황에서 이 고객들이나 이 거래처 파트너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어떤 노하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금주의 경영을 하려면 사실 그 회계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현금 흐름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손익계산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그 어떤 회사가 그 이제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자산에 막 투자를 해요. 사무실도 늘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개선을 하고 기계도 좋은 걸로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막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막 쓰게 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1억 원짜리 기계를 하더라도 그 1억 원이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는 뭐 5년 동안 쓰게 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는 2천만 원만 반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현금 보유 능력은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뭐 당장 갚아야 될 돈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 여력을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이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이 단기 이익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하는 거죠. 이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을 빼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면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 외상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아직 지출되지 않은 뭐 퇴직적립금이나 또는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에 더하고, 그리고 아직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은 이익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작성을 하고요. 또는 내가 현금을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내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도 이제 작성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그쵸? 뭐 자본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으로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배당으로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현금 흐름표고요. 이걸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회사가 건전하게 계속 이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정광업표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조직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운영성과표라고 부르는 이제 경향이 이제 많습니다. 네. 또 협동조합에서도 사실 손익계산서라는 표현보다는 운영성과표라는 표현이 더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제 참고로만 이렇게 이제 아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우리가 계정 과목들은 이런 이제 계정 과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계정 과목은 사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계정 과목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회계기준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유동자산은 이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제 나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다른 것보다는 크게는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 유형자산은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장치, 기계, 공구, 비품, 뭐 이제 또는 인테리어한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이제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무형자산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것이 이제 무형자산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장을 낼 때 권리금을 지불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 되게 되겠죠.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 특허를 내거나 또는 어떤 뭐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형자산인데요. 다만 이제 이 무형자산은 뭐 이를테면 우리 회사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무형자산은 개발에 그만한 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담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인건비를 쓰기도 하고, 뭐 장비를 뭐 리스를 하기도 하고, 또 지재권 출원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전문가한테 지불하는 비용이나 또는 상표권 획득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영업 가치가 내가 나중에 권리금 한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3천만 원으로 무형자산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는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비유동부채는 올해 회기 아래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뭐 몇 개월만 빌렸을게 하는 뭐 단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외상매입금이 유동부채의 대부분이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강사한테 강사비 지출하고 원천세를 모아두잖아요. 나중에 내야 되니까요. 또는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원천세와 같은 또 사대보험료와 같은 이런 이제 예수금들, 나중에 내야 될 예수금들이 이제 유동부채로 형성이 이제 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선수수익은 그 이제 미리 받은 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6개월 동안 청소를 해주기로 하고 뭐 20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면 그 200만 원을 받았던 시점의 매출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회계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면 이제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 4월까지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거를 6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면 그 해는 비용을 2개월치만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나 또는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2개월치만 들어가게 되고 4개월치는 내년도에 이제 지불할 비용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이익이 너무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뭐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가 월별로 이익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계약한 월은 이익이 많고 그 다음 월은 손실이 나고 해서, 그냥 그렇게 보면 야, 4월 달은 성과가 좋고 5월 달은 성과가 나쁘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리 받은, 아직 용역이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시점에는 선수수익을 뒀다가 이제 그 용역이나 제품을 공급한 뒤에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가수금은 이 가수금이 나와 있는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임시 계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그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직원이나 주요 이제 임원들이 자기 돈을 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의 그 이제 지출은 세금 계산서는 받았는데 당장 돈을 이제 주기가 힘드니까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가 돈을 먼저 줘요, 이렇게. 그럼 사실 대표자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수금으로 들어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가수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많으면 재무제표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지금 그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임원분들이 여기에 자기 돈을 많이 끌어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거고, 그러면 아, 여기 좀 그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그 발생시켰는데 매출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매출을 안 잡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돈은 들어왔는데 이걸 매출로 처리하지 않으면 뭘로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수금으로 잡히는, 이제 이 기장을 대행해 주거나 세무대리는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그 이제 원인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에요 물어봤는데 매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수금으로 이렇게 임시로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가수금으로 잡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해결해야 될 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뭐 이제 주로는 은행 부채가 이제 많을 거고요. 은행 부채만큼 또 많을 수 있는 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미리 모아두잖아요. 이제 모아두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요. 이거는 기업별로 사내 적립을 하는 곳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퇴직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보험을 어떤 퇴직보험을 가입하냐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이제 있습니다. 네.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잡히지 않고요.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잡히는데 차이는 이런 겁니다. 퇴직보험을 들을 때 보험을 회사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는지 또는 그 노동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본은 그 일반 회사는 이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출자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원래 자본도 이제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뭐 자본 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이나 이런 게 뭐 일반적으로 잘 잡히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그 이제 단기순이익이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를 쭉 작성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요 자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요 오른 자본과 부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의 결과가 매년 결과가 손익계산서인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마지막으로 1년이 끝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 당기순이익은 매년 처분을 해야 돼요.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래서 이 처분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자본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런 흐름으로 재무제표는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협동조합이나 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작성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본 변동표라는 것을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 처분계산서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방식은 뭐 잘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단기에 어떤 잉여금이 이제 발생을 하면 요 이익잉여금 처분은 첫 번째로는 그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법정적립금을 요거는 10% 이상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익금이 있다 이러면 이익금의 10% 이상을 계속 법정적립금으로 이제 쌓아두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정적립금은 사실 그 적립이란 표현 때문에 어디에 돈을 모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그 이제 배분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자기 자본은 조합원들의 자기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분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탈퇴할 때 요구할 수도, 이제 물론 내가 낸 출자금은 당연히 이제 탈퇴 요구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 이겨금도 배당하거나 탈퇴할 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 이제 법정적립금으로 잡혀 있는 그 목만큼은 배분을 요구할 수, 청산하기 전까지는 배분을 요구할 수 없는 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의적립금을 이제 모아놓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 이를테면 1,000만 원에 이익금이 있다 이러면 그 중에 누적 결손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먼저 처리를 하겠죠. 그럼 800만 원이 남으면 800만 원의 10%를 법정 적립을 이제 해야 될 거고, 또 임의 적립금으로 100만 원을 남긴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배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배당금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일단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을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자 배당률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을 일단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출자 배당만 해서는 이제 안 되고 이용 실적 배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용 실적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를 먼저 사전에 룰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용 실적 배당금이 출자 배당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요. 네, 같거나 많아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총 출자금이 2,0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었으니까 10% 배당을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잖아요. 이러면 이제 출자 배당금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용 실적 배당은 이것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당금을 결정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거고, 우리가 그 임의적립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를테면 복리후생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적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저금해 놓고 꺼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적립금을 이렇게 적립해 놓고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100만 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기금으로 적립하자라고 정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은 우리가 쓸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100만 원 쓸 때는 요 적립금을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쓸 때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로 쓰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로 쓰고, 또는 교육훈련비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는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 늘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임대료로 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책상을 사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품 구입비로 나갈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을 쭉 하잖아요. 쓰고 나서 돈이 남아 있으면 그냥 요 이제 그 적립금은 그냥 두는 거고요. 그해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 손실이 그 100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 이 100만 원 손실은 우리가 이제 이 복리후생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손실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손실은 이 복리후생 기금에서 꺼내서 메우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50만 원의 손실이 났다. 내지는 우리가 복리후생 기금도 있고 지역사회 뭐 공원 기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사회 공원 기금 적립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부금으로 지출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내서 손실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기금에서 꺼내서 손실을 메우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복리후생 기금 100만 원 있으니까 복리후생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이러면 직원들이 신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요. 손실이 안 났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 해에도 야, 우리 복리후생 기금 100만 원 있잖아. 그러니까 복리후생에 더 투자해줘. 더 투자해요? 그런데 더 좋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실이 안 났어요. 그럼 계속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법인의 재투자 여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금방금방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만 꺼내 쓰는 거다, 이렇게 손실금을 메울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관리할 때 그때그때 손익계산서를 뽑아가지고 보는 건 어렵잖아요. 특히 또 이제 현금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정 관리를 할 때는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계좌를 목적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하면 직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관리하는 요령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이제 개인 그 재무 관리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통장 지갑 내지는 통장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쪽은 자금 유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쪽은 자금 유출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좌는 돈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출자금, 뭐 회비가 있으면 회비 통장, 매출 통장은 우리 거래처 분이 어디 계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은행별로 이제 매출 통장은 이제 둬야겠죠. 그래서 목적별로 또는 거래처별로, 큰 거래처면 거래처별로 통장을 이제 둘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처별로 통장을 두지 않으면 이제 거래처별로 이렇게 이제 메인 매출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하려면 거래처별로 이제 통장을 두는 게 이제 좋겠죠. 물론 큰 거래처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또는 거래처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거나. 근데 한 통장을 두고 돈을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러면 막 찾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입금만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입금을 받는 곳 중에 이 중에 뭐 매출 통장 중에 하나를 이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직계 통장 하나 만들어요. 그 돈은 다 여기로 보내는 거죠. 다. 그래서 이 직계 통장은 우리 주거래은행을 직계 통장으로 두시면 될 거고, 여기는 우리의 그 현금 보유 여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걸 보고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 통장은 따로 두는데, 첫 번째는 정기급으로 나가는 이제 지출들이 있어요. 우리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내지는 이제 정수기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그 자동이체를 이제 걸어 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는 우리의 고정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고정비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비 통장을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가 30만 원 정도 회식비로 이제 쓰자 이러면 이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야, 회식비 예산 얼마 남았어? 라고 그럼 쓴 거 막 찾는 것보다는 이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이제 20만 원, 3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돈을 쓰잖아요. 소모품비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산 얼마 남아있어, 얼마나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야, 뭐 그동안 소모품을 얼마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얼마 남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통장에 얼마 남아있으니까, 얼마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게 이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시면, 요 직계 통장에서 여기는 다 예산을 책정을 해 놓는 거잖아요. 여기도 자동이체를 이렇게 이제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이제 자금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가 매달 한 4,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면 이 직계 통장에 그 정도의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만큼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마련해서 여기에 돈을 넣어야 돼. 빌려오거나 뭐 하든 해서 여기 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고만 내가 어느 정도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직계 통장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여기 자동이체만 이렇게 조금 이제 걸어 두시고, 여기 매입 통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계속 결제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자동이체를 해놓고 거래처 관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외에 우리가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특별 회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통장에서만 쓰라고 하니까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시면 이제 편할 거고, 이렇게 지출을 할 때 우리가 지출 증빙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출 증빙을 할 때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상호대사라고 하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쓰였는지 잘 쓰여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출자하고 지출 확인자를 두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무상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신뢰를 확보하기 이제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할 때 주로 뭘 세무조사 하냐면 매출을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거 하나 하고 경비로 지출하지 않아 놓고 경비로 지출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지출결의서가 쭉 작성돼 있으면 여기는 이제 내부에서 관리 절차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제대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래하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이제 협동조합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경비를 과다 경비로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지출한 거를 쳐놓고 그 과다 경비 그 부분을 뭘로 관리하겠어요? 그런 게 다 비자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회식비를 잡아놓고 그러면 부서 회식비를 잡아놓고 뭐 부서 회식비로 3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부장이 자기 아는 거래처 가서 긁고 그 돈을 이제 비자금 관리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지출 관련된 절차들이 잡혀 있으면 세무조사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바라봤을 때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유에서 지출 결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형식적으로 뭐 지출 결의를 하거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지출 결의를 하는지를 두면은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가 건전한지 또는 자금 조달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다면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회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원가회계 내지는 관리회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원가는 일단은 뭐 세무상의 이제 비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원가를 잘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원가를 이렇게 지출하는 게 좋은지 저렇게 지출하는지 좋은지 관련된 의사결정 정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원가는 고정비로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변동비로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지출할지를 의사결정 정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손님한테 배송하는데 배송하는 것을 기사와 차량을 두고 배송을 하면 고정비가 되는 거고 이거를 택배를 활용을 하면 변동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떤 게 유리한지 내가 원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그 회계 자료를 작성을 이제 해야겠죠. 그게 원가 회계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성은 이제 요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고정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변동비가 별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가 뭐 특히 이제 제조하는 이제 기업에서 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요 이제 주로 변동비인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당 또는 판매당 한 개의 이제 원가는 일정하죠. 내가 6,000원짜리 밥을 파는데
식재료를 뭐 이제 3,000원을 쓴다. 그러면 밥을 이제 두 그릇을 팔면 6,000원의 원가가 드는 거고 세 그릇을 팔면 9,000원의 원가가 드는 거죠. 그래서 총 원가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이건 변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일반 변동비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고정비는 총 원가는 일정해요. 내가 한 명을 고용하면 이제 이 200만 원의 급여를 이제 지출을 하면 내가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세 개를 팔든 이 그 총 원가는 일정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개를 팔면 한 달 동안 한 명을 고용해서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한 개 상품에 들어가는 원가는 200만 원인 거죠. 급여 원가는. 그렇죠? 두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분배가 되겠죠. 세 개를 팔았으면 66만 원씩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될 거고요. 네 개를 팔았으면 25만 원씩 이렇게 이제 분배가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이군요. 2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이제 분배가 이제 될 거니까 단위당 원가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원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고정비 원가를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 고정비 원가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또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요 판매량이든 제조량이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재고 관리 비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 있는 거죠. 창고도 늘어나야 되고 또 투자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원가 구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정비 중심의 그 생산 계획 또는 판매 계획을 세울 건지, 또는 변동비 중심의 그 생산 계획, 판매 계획을 세울 건지를 판단을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이 원가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하는데 이제 복사기를 리스를 하잖아요. 리스를 하는데 10만 장까지는 10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00장을 복사를 하든 20,000장을 복사하든 30,000장을 복사하든 10만 원이에요. 10만 장까지는. 근데 그 다음 10만 장을 초과할 때마다 이제 한 장당 1원씩 이제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10만 장까지는 이제 고정 원가고 10만 장까지는 고정 원가예요. 10만 장 이하로 이제 그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10만 장 이상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고정비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한 명을 써가지고 이제 한 개를 제조할 때는 원가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쵸? 두 개를 제조할 때는 원가가 여기에 있는 거고, 세 개를 제조할 때는 이제 단위당 원가가 여기로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개 이상은 생산할 수가 없다. 이러면 10개가 넘어서면 한 명으로는 10개 이상은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명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정원가는 이 계단형으로 이렇게 떼야 돼요. 한 명 고용했을 때, 두 명 고용했을 때, 세 명 고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제 원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또 바라보면 또 계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원가를 계산할 때는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는 굉장히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중에 우리가 손익분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원가와 조합도와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이제 원가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공원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매출의 변동비를 뺀 게 이제 공원이익인데,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게 공원이익인데, 이 공원이익과 이제 판매관리비를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방식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원이익 중심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이런 겁니다. 공원이익률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률은 이제 매출액에서 공원이익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매출액 빼기 변동비를 이제 매출액으로 나눈 게 공원이익률인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매출액이 10만 원이고 이제 한 개 파는데 10만 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4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6만 원이잖아요. 남는 돈이. 매출액은 10만 원이니까 여기서의 공원이익은 이제 60%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려면 이 회사에 고정비가 있을 거예요. 또는 판매 관리비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판매 관리비를 공원 이익률로 나누시면 그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공원이익률이 50%다. 계산하기 편하게 50%다. 이러면 그 회사의 총 고정 경비가 뭐 인건비,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폈을 때 총 고정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간다. 또는 그 매장에 한 명을 쓰고 뭐 임대료 들어가고, 그럼 400만 원을 50%로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은 800만 원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공원이익률이 뭐 이제 40%다. 그럼 40%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400만 원 0.4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인가요? 네. 계산하시면 뭐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1000만 원에 40%가 400만 원이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률을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으면 이제 우리의 각각의 매장들이나 또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 A라는 품목을 이제 판매할 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강좌를 서비스를 하는데, 또는 어떤 촬영을 서비스를 하는데, 이 강좌에 들어가는 수업료 받을 수 있는 게 뭐 이제 우리가 40만 원의 수업료로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강사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쭉 이런 게 한 뭐 이제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누는 게 이 A라는 강좌의 공원이익률이 되겠죠. 25%의 이제 공원이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자가 우리 회사에 얼마를 공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공헌이익률이라고 이제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 이 강자에 들어가는 고정 경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치면 이 강자가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또는 이런 강자들을 다 이 공헌이익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 경비를 이제 살펴볼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만나는 지점을,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 조정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한번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실 때 우리가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원가 계산을 너무 이렇게 치밀하게 하시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기계 A라는 기계를 이제 줘서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이제 단위당 원가 이걸로 이제 이렇게 10,000개, 10,000개를 이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재료로 10,000개의 재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10,000개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단위당 원가가 뭐 이를테면 1,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600원의 원가가 든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판매할 때는 6,000원, 판매할 때는 10,000원에 10,000원에 파는데 원가는 요 기계를 생산해서 만든 원가 6,000원이다. 이미 기계도 샀고 재료도 샀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4,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 내가 5,000원에 줄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직접 생산하면 6,000원에 생산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 5,000원에 주면 5,000원에 받아가지고 생산이 나한테 더 큰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계도 샀고, 그렇잖아요. 기계도 샀고 재료도 샀기 때문에 이거는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서 6,000원을 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제 6,000원 썼단 말이에요. 썼고 나는 10,000원을 버는 거죠. 그쵸? 그런데 5,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나한테 5,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4,000원하고 5,000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는 6,000원 이미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는 요 10,000원과 5,000원만 비교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 가서 내가 그 10,000개를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비가 있을 거잖아요. 요 재료는 10,000개 재료를 다 소진하게 되면 재료를 또 사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재료를 사와가지고 생산하는 것하고 요거를 구입해서 이제 만드는 거하고는 또 그 매몰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직 재료는 안 산 거니까 이때 매몰 비용은 요 기계를 구입한 것만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뭐가 더 효과적인지, 외주를 주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직접 생산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포기할 때 들어가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뜻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내가 어떤 그 공간을 여기를 이제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로 내가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여기서 직접 그 사업을 이제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 사업을 하면 내가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의 매출이 있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여기에 뭐 들어가는 고정 경비가 인건비 뭐 등등 상품 매입비 이런 것까지 하면 한 뭐 85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 1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50만 원 버는 게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은 150만 원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을 이거를 이제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 실제 내 이익은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15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5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편하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하고 투자해서 5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할 때는 매물 비용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관련 원가인지 비관련 원가인지 매물 비용과 같은 이런 비관련 원가는 빼고 또 이게 회피 가능한 원가인지 기회비용처럼 회피 불가능한 원가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원가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특별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도 이런 이제 관련 원가들을 이제 감안해서 그 이제 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원가를 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로 원가를 합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원가 관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 만들 때 기계를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쭉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원가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윤을 더해야 되니까 가격은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원가는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내 원가가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제공하는 이 제품 가격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걸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얼마에 팔고 있지 이렇게 이제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원가가 먼저가 아니라 이 가격이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맞추려면 나는 원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측면에서 원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저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생산을 내가 할 수 있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이제 그 시장 가격에 맞출 수 없는데 이제 많은 원가를 들여서 생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이제 원가 이 가격에 맞춰서 내가 저는 기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원가를 기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원가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제 사용하기 위한 이제 좋은 이제 도구 중에 하나가 요 균형 성과 지표를 살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원가를 어떻게 관리를 이제 하느냐가 사실은 그 제품의 어떤 이제 서비스의 질 또는 뭐 제품의 질 또 고객 만족 여기에 이제 연결이 이제 되게 되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고를 이제 낮추게 되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원가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원가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이제 균형 성과 지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네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 고객 관점에서 하나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매출 지표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고객 관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재무적 관점을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제 매출, 비용, 그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 기업의 어떤 성과 지표인데, 그럼 재무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고객이 만족했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럼 고객 만족 지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고객이 만족하면 재무지표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고객을 이제 만족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또 이 내부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도 이제 있게 되겠죠. 비용이 줄으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내부 프로세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부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보고요. 요게 내부 프로세스를 잘 이제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제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부 프로세스에서 요런 것들을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재료를 버리지 않고 얼마나 다 쓰고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나 예산 관리나 뭐 이제 가동률이나 우리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택시가 이제 그 24시간 도는지 12시간만 도는지 10시간만 도는지에 따라서 그 이제 그 매출이나 이제 이익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런 이제 이 가동률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것이 이제 밑에 영향에 다 이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달성이 안 된다 이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안 된다 그럼 위에 가서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매출, 고객 만족, 그리고 리프로세스, 학습 네 가지의 지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 왜 계속 매출이 안 나오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고객들이 우리를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어떤 신호를 나한테 보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럼 고객이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동을 해야 되지 라고 살펴보고, 그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이 균형 성과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이 안에 각각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쭉 이게 살펴보는 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기업별로 여기에 우리만의 지표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인덱스별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게 학습과 현장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지, 종업원의 역량을 늘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론 또는 학습 문화 이런 것들을 잘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야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고객이 만족해야 이제 우리 그 재무적 성과가 늘어나고요. 반대로 재무적 성과가 안 늘어나면 여기서 살펴보고 여기서 살펴보고 여기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적정 원가도 이제 만들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검토하는 방안,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각각의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장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